북한에서는 일단은 북한이 도발했다는 소리는 안 합니다. 실제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거는 대한민국이 도발을 했다. 워낙 북한은 생각 못하는 방법으로 뭔가를 저지르니까 당시 우리 군인들의 눈빛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어쨌든 북한의 시나리오는 전방에 있는 부대는 일단 다 죽는 걸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119만 명 중에서 명이면 된다. 네, 오늘은 북한 군사에 정통한 두 분을 모시고 북한군 그리고 남북한의 군사 비교 이런 부분을 좀 깊숙이 짚어볼까 합니다. 그동안의 형식과는 조금 달리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대영 군사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북한에서 오셨죠? 우리 보위 장교입니다. 아주 그 이색적인 경력을 갖고 계신데 이철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아이고 두 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최근에 이제 김정은의 그 대남 적대가 있지 않습니까? 또 남북 간에도 요즘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뭔가 일상적인 관계는 없는데 북한이 뭐가 좀 심상치 않고 계속 대남 적대 정책을 김정은이 해왔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자기 정책이 정당하다 이런 걸 알리기 위해서 뭔가 도발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또 생각하시는 게 약간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한번 비교하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북한이 군사분계선 80m 앞까지 밀고 내려와서 전기 철조망을 설치하고 또 뭐 지뢰를 매설하고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뭐 유엔사나 군정위에서는 말뚝 받고 뭐 이러는 거는 큰 문제 안 될 것 같다 이러는데 지뢰 매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정전협정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바싹 밀고 내려오는 이유 김대영 평론가께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두 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어찌됐든 김정은이 이제 약간 이렇게 분리해서 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남한은 남한이고 북한은 북한이다라는 식으로 많이 얘기하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이게 약간 우리 국방부는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엔사는 또 아니라고 하고. 그렇죠. 저는 요걸 좀 기준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물론 이제 밀고 내려오는 게 있지만 과연 그러면 이 밀고 내려온 만큼 순찰하는 병력이 또 붙을 거냐? 그러면 사실 도발로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만 해놓고 안 내려온다. 그 병력이 실제로 움직이질 않는다. 그러면 그 체제를 좀 이렇게 공고히 하기 위한. 그러니까 최근에도 몇 분이 또 내려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 중국 쪽으로 해서 탈북한 루트는 거의 다 막힌 것 같아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북중 간에 지금 워낙 사이도 나쁘지 않고 제가 이제 뒤에서 얘기할 텐데 사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시진핑 국가주석이 평양 갔을 때 그때 중국 심야에 있었어요. 갔다 왔는데 확실히 이제 북중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좋아질 것 같더라고요. 그런 낌새가 있어서 이제 탈북을 막으려고 지금 이걸 한다라고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뭔가 다음 도발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기 위한 건지. 왜냐면 저도 이제 기억이 많이 남는 게 아마 이제 여기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아실 겁니다. 2016년에 북한이 우리 지뢰 도발 했었잖아요. 목함지뢰. 목함지뢰. 그러니까 그런 걸 또 꾸미려고 뭘 하는 걸 수도 있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게 이례적인 일이에요. 북한군에서 어쨌든 복무를 하셨고 거기서 또 이런 민감한 이제 보위 관련 업무도 하셨으니까 북한군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뭐 그냥 움직이는 건 아니겠죠. 뭐가 있겠죠. 그러게요.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단은 김정은이가 이제 두 개 국가론을 내놓은 다음부터 지금 계속 이제 북한 측에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계속 좀 밀고 영토를 제가 보기엔 영토 확보를 좀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MDL 훨씬 맞습니다.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뭔가 자기네들이 선을 다시 긋는 거니까. 뭐 언젠가는 뭐 김정은이가 내놓은 두 개의 국가는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늘 같은 민족이 아니고 다른 국가다라고 인정되는 순간에 뭐 이제 영토라는 것이 또 차지하는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토 확보를 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음 하나는 물론 탈북도 탈북인데 우리가 놓고 봤을 때 탈북의 역사를 보면은 DMZ 쪽으로 넘어온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그럼요. 네. 그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네, 그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탈북도 탈북이지만 그것보다도 이제 군인들에게 그리고 또 북한 주민들에게 정확한 선을 그어주려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다. 우리와 같은 민족이 아니다. 이런 좀 그런 좀 복합적인 문제로 해가지고 좀 밀고 내려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김정은이가 그 휴전선을 이제 자기네들이 국가 대 국가라 그랬어요. 남북 국경선이라고 이렇게 칭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이제는 뭐 국가 대 국가로 하는 국경선처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철은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국경선 개념으로 막 가는 건데. 근데 그거 뭐 좀 차단벽을 친다고 동원한
병력이 남쪽으로 기순한다. 이거 김정은 입장에서 좀 황당할 것 같아요. 숫자가 많은 건 아니더라도.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본인들이 거기에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나왔던 사람들이 그 지형을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지뢰 어떻게 그렇죠. 묻혀있는지 다 알 네. 거 아닙니까? 그 탈북하신 분들 보면은 그쪽으로 탈북하신 분들은 그 연장선이 많아요. 거기에 일했다든지 거기서 근무 지역에서 근무를 섰다든지 한 지형을 잘 알아야지 탈북할 수 있기 때문에 양강도 해선에 사는 사람이 갑자기 그쪽으로 가서 탈북하기는 쉽진 않거든요. 그리고 거기 아무리 철통 방어를 한다고 해도 실제 뛰갔다는 사람도 못 잡습니다. 경찰열이 도둑 한 명 못 잡는다는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거길로 넘어온 사람들 아무리 촘촘하게 그렇게 했다고 해도 최근에 넘어온 사람 보십시오. 아무리 그렇게 김정은이가 그런다고 해도 어딘가는 군용이 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 기본적으로 집중한다기보다도 저는 김정은의 입장이라면 두 개 국가를 내놓은 이후에 영토 확보가 가장 조금 합리적이지 않냐. 과거에 저희 군 생활할 때는 여름에 이제 이때쯤 녹음기라 그러잖아요. 막 이제 풀이 나가지고 이제 적할 때 이때 이제 도발한다 이래가지고 6월부터 뭐 경계 좀 강화하고 이러는데 요즘도 그런 개념이 있습니까? 요즘은 사실 그거보다는 왜냐면 이제 한미 정찰 자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도 많이 경험해봤지만 보통 북한이 뭐 하기 전에 대부분 알더라고요. 과거에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아실 거야. 뭐 은하 3호 그때 로켓 쏠 때 이렇게 발사대가 이렇게 접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안에 뭐가 있는지를 몰랐는데 미국의 정찰 위성은 그 틈으로도 보더라고요. 허틈 있잖아요. 그걸 뚫고 봤다 그러더라고요. 뭐요? 투시경이요? 뭐요? 그러니까 아주 그 해상도가 그만큼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 국방부 출기자들이 주말에도 계속 나와 있었거든요. 언제 쏘냐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담당하는 뭐 합참이나 이제 국방부 그 지원하는 공보장교들이 불쌍하니까 조금 알려줬죠. 그 기자님 오늘은 안 쏠 것 같습니다. 집에 들어가 쉬시죠. 근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 이제 미국이 갖고 있는 키홀 정찰 위성이 그걸 찍었다 그러더라고요. 안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 뭐 한 3, 40년처럼 여름에 뭐 숲을 우거졌다고 사람 움직이는 거 안 보이고 이런 차원은 이제 넘어섰네요. 그죠? 거기도 그렇고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 지금 이제 GOP나 GP도 이제 다 CCTV도 있고 연령선 카메라 있잖아요. 전에보다 이제 해상도들이 다 좋아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줌으로 보면 이제 보이고 다만 그거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2016년에 지뢰 도발 때도 그때도 약간 카메라가 안 좋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수풀이 우거지다 보니까 약간 못 봤던 문제. 그러니까 들어와서 몰래 매설하는 걸 네. 사실 못 본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아마 개선이 됐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북한은 생각 못하는 방법으로 뭔가를 저지르니까 그런 위험성은 조금은 남아있다고 봐야겠죠. 지금 북한이 만약에 도발을 한다면 네. 어떤 방식이 제일 좀 유력하다고 보세요? 근데 이제 김정은이 어쨌든 이국가론을 들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과거처럼 직접적 도발은 잘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경험이 있잖아요. 학습이 된 게 있잖아요. 그럼 뭐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몇 번 그랬는데 결국에는 원치 않게 협상장으로 끌려 나와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그렇죠. 목함지뢰 때.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사과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저도 기억나지만 그때 진짜 저도 이제 국방부 출입하고 그랬을 텐데 당시 그 우리 군인들의 눈빛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진짜 눈에서 사람이 이제 살기가 느껴진다라는 게 들 정도로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이제 국방부 장관이었던 한민구 장관님도 대국민 성명할 때 제가 옆 기자실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저도 이제 와이프한테 전화해가지고 빨리 생수하고 햇반사나는 얘기 있었는데 근데 그때는 진짜 전쟁 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만약에 북한이 또 그런다 그러면 또 우리 군도 거의 걸맞게 대응할 수밖에 없죠. 북한이 도발을 한다. 이러면은 북한 내부 분위기는 좀 어때요? 연평도 포격전 때 제가 북한에 있었지 않습니까? 또 그쪽이잖아요. 황해도 쪽에 계셨잖아요. 황해도 그 강령 옹진 쪽이 아닙니까? 완전히 그 맞은편 쪽에. 근데 북한에서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북한이 도발했다는 소리는 안 합니다. 예, 내부적으로 뭐 내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뭐 자기네가 와서 사과를 하든 뭘 하든 하겠지만 실제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거는 우리 대한민국이 도발을 했다. 그래서 응징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둔갑을 하기 때문에 당시에도 뭐 연평도 포격전 때도 뭐 굉장했죠. 북한 주민들은 이거는 뭐 북한에서 제가 실제 보고 체험한 거기 때문에 연평도 포격전 때도 북한 주민들 그렇게 장사에 그리고 또 자본주의에 빠져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대에 지원 엄청 했어요. 싸워서 이기라고. 뭘 지원해요? 지원하면. 그러니까 군인들이 그 식량 사정이라든지 연료 사정이라든지 모든 것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장사하던 장사 물품들, 기름 장사하던 사람은 기름을 갖다 주고, 그리고 고기 장사하던 사람들 고기를 갖다 주고, 쌀 장사하던 사람은 쌀 갖다 주고,
어쨌든 그 전년 부대에 있는 사람들의 이제 건강 상태라든지 이런 보급이 한심하기 때문에 영양 상태가 우리 군인들하고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싸워서 이겨라라고 갖다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도발을 했고 일단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북한이라는 것이 먹히면은 죽는 줄 알아요. 쇠뇌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글쎄 이건 북쪽 지역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데 남쪽 지역 사람들은 그 태양이라고 하는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죽거나 북한 체제가 망하면은 그냥 자본주의가 되면 다 그냥 거지가 되는 줄 알아요. 그런 쇠뇌를 받다 나니까 무조건 이 군인들이 평상시에는 이 군인들이 와가지고 도둑질을 하고 하니까 저 개새끼 소새끼 하다가도 전쟁이 일어나니까 갖다 후원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저도 북한에 있으면서 야 싸우면은 이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군인들도 역시 뭐 영양실조 와가지고 뭐 진짜 발로 차면 뭐 넘어질 것 같은 그런 군인들도 포탄 상자 있지 않습니까? 몇십 킬로짜리. 혼자서 메고 뜁니다. 훈련 때는 못하지만 실제 전쟁이 일어나니까. 정신력이 확실히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북한에서는 이제 전쟁이 만약 도발을 했다라고 하면은 본인들이 도발한 것이 아니고 한국에서 도발을 했기 때문에 맞받아 싸워야 된다는 인식이 좀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거기다 이제 위기감도 이제 잔뜩 불러 일으켜 놓고 이러니까. 그렇죠. 일단 교육, 사상 교육이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북한은 사상 교육을 뭐 하루에 30분씩 매일 진행하니까 그런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북한은 인터넷이 안 됩니다. 근데 인터넷 된다고 하시던 분이 계시던데 북한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인터넷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제 정세라든지 이런 것이 극한적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자기네가 알고 있는 것이. 북한에서 알려주는 소식만 듣고 있기 때문에 그 소식을 가지고 자기네가 판단하고 평가하기에는 이거는 뭐 솔직히 부족하죠. 거기가 접경 지역이고 그래도 전현지대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철원님 같은 경우에도 한국 방송이 좀 잡힌다거나 대북 전단이 과거에 좀 들린다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좀 다른 지역보다 오히려 영향받는. 그러니까 황해도 지역이나 강원도 지역에는 우리가 대북 방송을 한다고 해가지고 전단지를 보낸다고 해서 북한 전 지역에 다 들리거나 전 지역으로 다 가는 건 아니거든요. 황해도나 강원도 지역에 들어오는데 그걸 보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뭐 반감이 있겠죠. 근데 어느 정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또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오신 분들은 전단지라든지 대북 방송을 보고 듣고 오신 분들이 꽤 많아요. 네, 지금은 그것이 이제 통제됐기 때문에 이제 안 되서 그렇지만 그걸 보면서 차츰차츰 자기가 몰랐던 세계도 알게 되거든요. 저도 거기서 이제 변질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방송 듣고. 저는 방송을 보고 예, 우리 대한민국 TV를 보고 사상이 어느 정도 이제 시기가 되면은 변질됩니다. TV를 그러면은 우리가 쏘는 그 NTSC 방식으로 수신을 하는 게 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많은 분들이 이거 가지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송출 방식이 다른데 어떻게 보느냐. 이게 이제 뭐 몇 년 전에 올스톱 됐다고 하는데 뭐 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북한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우리나라에서 모모 기관에서 백령도 쪽이라든지 어느 쪽에서 송출 방식 북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송출 방식을 믹서해가지고 팔방식으로 쏘는 걸 믹서해가지고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TV가 잘 나옵니다. 북한 TV보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보는 사람들이 황해도 지역에서는 몰래 물론 북한에서 그거 못 보게 합니다. 예, 국가보위부 해외전파 탐지국이라는 곳에서 채널을 고정시키고 리모컨을 고정시키는데 보겠다는 사람들이 뭐 방법이 없겠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알지 않고 고치면 철원님은 그거 단속해야 되는 분이 그거 보셨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내가 단속을 하려면 뭘 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맞는 얘기지. 맞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같은 보위부 사람들끼리 보위원네 집에 와서 채널 고정시키진 않거든요. 왜냐면 보위부 또 지도원이라고 하면은 그만큼 당과 수령에 대한 투철한 사상의식을 가지고 있다. 충성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검증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빡빡하게 하지 않습니다. TV 채널을 어떻게 고정을 시켜요? 딴 거 못. 일단은 그 TV 뒤에를 뜯고선 채널을 돌리지 못하게끔 그 리모컨을 하면 그 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걸 아예 막아놓고 그리고 리모컨을 뜯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2개 채널만 나오게 합니다. 11, 12 채널만 나오게 하는데 거기에다 다시 붙여놓고 이제 검 하고서 국가보위부 해전파 탐지국이라는 거 딱지를 붙여놔요. 근데 그 봉인이 종이로 갖다 붙여놓다니까 입김으로 하든 뭘로 하든 살짝 뜯을 수도 있고 그 중요한 건 또 중국에서 만능 리모컨이 맞아요. 그걸 또 비싸게 주고 사가지고 또 몰래 검열 받을 때는 그 검사 받은 거 그리고 본인들은 이제 숨겨놓고 이제 그거 돌려서 보죠. 그러니까 철원님 말대로 뜻이 있으면 방법이 다 있어. 맞습니다. 북한의 도발. 근데 이게 북한이 도발을 할 경우에 저는 이제 초기에 어떻게 될지가 궁금해요.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지 전면적이든
아니면 휴전선 일대에서 지금 자기네들이 뭐 지뢰매설하고 철책 쌓고 이러는 지역에서 남북 간의 우발적이든 북한이 어떤 좀 유발을 하던 그렇게 해서 군사 충돌이 있다 이러면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대응이라든가 남북 간의 군사 충돌이 벌어지게 되면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면전 전에 이제 많이 생각하는 게 국지 도발이죠. 그래서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국지 도발이 시작돼서 전면전으로 간다라고 이제 많이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뭔가 소규모 충돌 후에 이게 확전이 돼서 전면전으로 이제 간다라는 쪽으로 많이 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데프콘이라는 용어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 이제 데프콘 3가 지금은 4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작전권을 갖고 있고 3가 되면 이제 연합사로 넘어가죠. 전시작전 통제권 이제 작동을 하면서 이제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훈련을 많이 하죠. 저도 이제 군대에 있을 때 보면 항상 이제 3 됐다, 2 됐다 뭐 이거를 계속 맨날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니까. 근데 지금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전에 이제 2016년 그때만 해도 이제 그 전에 이제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으니까 국지도발 시에 이제 원점 타격하고 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얘기는 별로 안 들리고 그래서 일단 다 그렇게 생각하죠. 3 되면 이제 곧 뭔 일이 터지겠구나. 대포건 3가 되면 이제 무슨 일이 터지겠구나. 그다음에 국지도발도 이제 진돗개 1, 2 이렇게 되면서 이제 텐션이 올라가니까 그러면서 이제 준비를 다 하는.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는 그게 이제 북한에 대한 정보 상황으로 다 진행이 된 건데 연평도 포격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좀 약간 교훈이 있습니다. 사실 그때 북한 방사포들이 움직이는 거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쏠까 했던 거예요, 다들. 설마. 네, 왜냐면은 저도 이제 다연장 로켓포부도 있었지만 뭐 북한이 만든 방사포는 거의 똑같아요. 근데 이게 즉각 발사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미리 뭔가 준비를 해서 나가 쏘는 거는 빨리 할 수 있는데 그 전에 막 준비해서 하는 건 사실 힘든데 연평도 때도 보면 북한의 방사포 부대가 거의 하루 전날 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그냥 이제 정보 판단을 했을 때 훈련 때문에 나간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오판하면 이제 상황이 그런 이제 연평도 포격 사건 같은 게 일어나도 우리가 딱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문제는 지금도 있죠. 기습 공격 시에는 대책을 세우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들어온 정보를 보고 저기 뭔가 할 것 같은데라고 해서 이제 그러면 이제 수위를 올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약간 그걸 놓쳤던 것 같아요. 철우님 북에 계실 때 이제 최전방 지역에 사실상 계셨으니까 북한이 야 이거 하나는 좀 남쪽을 선빵 쉽게 말하면 선제 타격을 하면은 한국이 상당히 좀 타격을 입겠구나 하는 건 어떤 거를 좀 주로 우리가 좀 봐야 될까요? 황해도 쪽에는 뭐 주체포라고 해가지고 뭐 그런 뭐 엄청 많이 갖다 이제 뭐 배치해놓고 있는데 북한에서 저런 이제 전쟁에 대한 그런 뭐 생각이라는 것보다도 그 군부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뭐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거나 뭐 이러면은 어쨌든 북한의 시나리오는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을 침략했을 때 시나리오를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전방에 있는 부대는 일단 다 죽는 걸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1군단, 그 5군단, 4군단, 2군단을 비롯한 이런 군단들은 전방 그냥 4개 군단. 그냥 저지를 그냥 최대한 시키다 그 사람들은 그냥 전멸로 그냥 계산을 하고 있고 그냥 소멸로 생각하고 있고 북한은 전쟁이 일어나서 실제 싸우는 인원은 10만 명이면 된다. 그게 이제 특수부대들인 거죠. 119만 명 중에서 10만 명이면 된다. 10만 명, 1군단, 2군단, 5군단, 4군단 그 있는 군단만 해도 엄청 많은 병력이거든요. 그 군인들은 죽어도 된다라는 이런 좀 상식 아닌 상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전방에서 특수부대가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우리가 자꾸 이제 북한의 무기라고 하면 이제 뭐 ICBM이나 뭐 그리고 핵이나 이런 것만 자꾸 조금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저는 북한에 있을 때 가장 북한 사람들이 군인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화학 무기였어요. 네, 솔직히 이것도 뭐 어긋나겠지만 화학 무기에 대한 자부심이 좀 있습니다. 북한군이. 그 무기, 핵무기는 뭐 최후의 수단이겠지만 그 화학 무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갖다 살포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화학 무기를 갖다 뭐 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뭐 바람 방향 뭐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예. 탄저균이나 뭐 이런 것들 사실 뭐 가공할 위력이 있고 또 화학무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빈자의 핵무기 이래서 사실 예전에 뭐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화학무기 되게 좀 주시했었잖아요. 저도 기억나는 게 제가 제대하고 2001년부터 이제 군사 전문 기자를 했었는데 2000년 초반에는 한미연합훈련 가면 그 우리 지금은 이제 안 하지만 독수리 연습 뭐 이런 거 가보면 그게 제일 많았어요. 화학무기 관련된 제독하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별로 안 하는데 저 화성방 사령부 거기도 되게
주목받는 부대였는데 요즘은 뭐 드론이다 뭐다 하니까 화생방 화학전 얘기는 거의 쑥 들어간 것 같아요. 저는 거기 가봤거든요, 실제로. 화생방 사령부, 화방사. 서울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디인지는 말씀 못 드리고 가봤는데 거기 가면 진짜 그 북한의 그런 화학무기 저장소 이런 거 다 이렇게 모의해 놓은 훈련장들도 있고 거기 그분들 이렇게 입고 있는 거 거의 한 수억이에요. 그 싼 거 아니에요. 제독차 이런 것도 엄청 비싸요. 그리고 다 수입이 많고 그리고 이제 여러 군 장비 가운데 화학과 관련된 장비들이 굉장히 비싸고 또 한 가지 이제 북한이 좀 주목해야 될 게 이게 사실은 화학 무기는 이게 약간 연한이 있어요. 아 그러네요. 그게 또 뭐 10년 20년 계속 쌓아둘 수 있는 거 그래서 아닙니까? 계속 그걸 채워넣어요. 그 대표적인 게 김정남 화학 무기 죽었잖아요. VX 그때 깜짝 놀란 게 사실 저도 이제 뭐 아시는 탈북자들 통해서 얘기 들어보면 실제 생체 실험도 한다. 그런데 김정남 사건 보면서 느꼈죠. 아 진짜 뭘 하는구나 얘네들이. 그 정도로 사실 핵도 무섭지만 말씀하신 대로 화학무기 정말 무서워요. 제가 북한에 있었을 때 그 이승기 박사라고 그 비난론을 비난론 처음으로- 개발한. 예, 맞습니다. 그 이승기 박사가 명색상 비난론이지 화학 무기 만드는데 자기의 모든 생애를 바쳤다고 할 정도로 북한에 소문이 나 있거든요. 예, 그만큼 북한의 이제 화학 무기는 저희가 뭐 이렇게 소홀히 할, 뭐 물론 방비 대책을 세우고 있겠지만서도 최근에는 그냥 미사일 그리고 이제 핵에만 지금 사람들이 저거 대여 있는데 이 화학 무기도 우리가 이렇게 예의중시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철원님이 또 색다른 저기를 지적을 해주셨어요.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화학무기가. 제가 알기로는 2000년대 중반에 이게 한번 기상화가 된 적이 있었어요. 화학무기 없는 줄 알았는데 화학무기를 제거하는 공장을 만들겠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지역사회에서 한번 난리 난 적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우리는 그 CWC인가요? 그 화학무기 네. 금지 협정 그거에 의해 가지고 이제 컨트롤이 되고 있는 상황일 텐데 북한은 뭐 당연히 거기에 예외로 돼 있는데 화학무기에 대해서는 진짜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정말 아이러니한 게 러시아가 미국이랑 1, 2위를 다툰 만큼 정말 수많은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도 이번 전쟁에 아무런 효과를 발휘한 게 없어요. 근데 뭐 전쟁 시작했다고 아 우리가 이 대칭 전력 안 되네. 야 핵 쏘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북한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최근에 보면 북한군이 사실 우크라이나 다녀와서 강해졌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드론전도 있지만 가서 쿠르스크 지역에서 시가전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전투 실전 경험을 쌓았을 텐데 어느 정도 좀 북한군이 11군단, 폭풍군단하고 이렇게 정예부대들이 갔다 왔잖아요. 거기가 이제 북한군에 복귀를 했을 텐데 어떤 부분 좀 많이 강해져서 왔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김정은이가 이제 탱크 부대도 많이 예, 뭐 업그레이드된 탱크에 뭐 올라가서 뭐 직접 뭐 딸이 뭐 운전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 김정은이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나갔다가 들어온 사람들이 돈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약간 비대칭 전력보다 대칭 전력에 좀 힘을 넣는 것 같아요. 예, 왜냐면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본인도 김정은이도 알았겠죠. 뭐 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로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핵이라는 건 말 자체로 최후의 수단 아닙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근데 뭐 전쟁 시작했다고 아 우리가 이 대칭 전력 안 되네. 야 핵 쏘자 이럴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도 느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대칭 전력도 비대칭 전력이지만 대칭 전력에 좀 힘을 넣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뭐 탱크도 지금 신형으로 지금 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대한민국보다 북한이 무슨 부대를 창설하면 빠릅니다. 아, 그렇죠. 맞아요. 드론 부대? 김정은이가 명령 내리면 오늘 중에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니잖아요. 뭐 드론 부대 창설해야 된다라고 하면 뭐 이게 복잡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지 잡기도 쉽지 않아요. 절차가 진짜 당장 필요한데도 우리는 뭐 이렇게 뭐 검증받고 뭘 해야 되고 너무나도 복잡하잖아요. 북한은 한마디면 됩니다. 김정은이가 야 요즘 최근에 드론전이야. 드론 부대 창설해. 바로 창설합니다. 힘을 넣어. 바로 힘을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질은 모르겠지만 효과는 빠르죠 북한이. 예. 그래서 드론 부대도 김정은이가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전쟁 보고서 드론 부대 창설하지 않았습니까? 드론이 실제 몇백 대가 몇만 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창설은 했어요. 예, 창설을 해가지고 지금 뭐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북한의 명령 지시 체계가 빠르잖아요. 빨라가지고 드론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재래식무기의 현대화라든지 이런 거는 자금이라든지 그리고 뭐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만 해서는 북한이 상당히 빠를 거예요. 근데 그 후원자가 바로 이제 러시아이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이제 좀 더 좀 지켜봐야 될 문제죠. 사실 철훈님이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김정은이 지난 2월 노동당 국위 9차 대회에서
이제 핵 ICBM 말고 재래식 전력 쪽으로 가자. 이게 최근에 추세가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 뭐 포린 어페어스인가 이런 데 저도 보면은 뉴클리어 디터런스, 그러니까 핵 억제력의 기묘한 패배, 스트레인지 디핏 뭐 이래가지고 이 핵 억제력이라는 게 더 이상 이게 이란이 뭐 원전을 막 공격하고 이래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디모나 그 핵단지를 공격했는데도 원래는 그게 핵 시설을 공격하거나 핵 무기, 핵 전력을 공격하면 핵으로 보복을 할 수 있다면서요. 그런데 푸틴이 거기에 대해서 뭐 속수무책이잖아요. 우크라이나한테 엄청 두드려 맞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정말 아이러니한 게 이거예요. 러시아가 미국이랑 1, 2위를 다툰 만큼 정말 수많은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도 이번 전쟁에 아무런 효과를 발휘한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 봤을 때도 아, 핵은 있어도 우리가 이런 재래식 전력을 또 확충을 해야 되는구나. 냉전이 끝나고 미국은 사실 핵무기 투자를 기존에 있던 거를 업그레이드를 했지 새로 만든 게 없었어요. 근데 러시아는 계속 새로 만들었어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러시아 군부 내에 이 핵무기 마피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네들 먹고 살기 위해서 계속 만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실제 전쟁에 쓸 수는 없지만. 근데 그러다 보니 러시아는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 북한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어느 정도의 재래식 전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겠죠. 현 시대에 핵을 쏘면은 전 세계 질타, 규탄 엄청 받을 것 같은데요. 아, 이거 뭐 간판 내려야죠. 뭐. 그렇죠. 조선민주주의민국 간판 내리는 거죠. 그 나라는 아예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데 전 세계에서 핵무기를 쓴 나라는 미국만이 유일무이래요. 2차 세계대전 말기에 이제 그렇죠. 히로시마, 나가사키. 그래서 저는 이제 히로시마도 가보고 나가사키도 가봤는데 느낀 점이 그거예요. 야, 이건 진짜 쓰면 안 되는구나. 그렇죠. 너무 처참하죠. 그것도 그렇고 가장 큰 문제가 재래식 무기를 죽으면 누가 죽었는지는 알 수는 있어요. 찾아보면 나와. 그리고 그 우리로 치면 이제 동사무소에 호적에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히로시마, 나가사키는 지금도 그걸 합니다. 계속 호적 정리를 해요. 다 사라져 버리는. 그러니까 없으니까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이건 정말 무서운 무기다. 그러다 보니까 핵무기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도 못 쓰는 거예요. 이게 정말 세계의 죄인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뭐 핵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는 하고 이래야 되겠지만은 사실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좀 속타는 뭐랄까요, 핵에 대한 패러다임이 이제 한 세기 만에 바뀌고 있다, 이런 좀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군 정보기관에 있는 분을 한번 만났더니 뭘 이렇게 툭 던져줘요. 그래서 보니까 북한이 유사시에 이제 전쟁이 났을 때 전시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전시 세칙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예전에도 한번 공개가 됐었어요, 국정원이. 근데 이게 이제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새로 만든 건데, 다른 거 뭐 전쟁 관련한 건데 철우님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 여기 보니까 금수산 태양궁전을 결사 보위하고 김일성, 김정일, 이 백두산 절세 위인들의 이 동상하고 석고산 초상화 이거를 결사옹이하라 그러는데, 아 이거 왜 이렇게 집착하는 거예요? 전쟁 터졌는데. 이 보이부도 이런 것도 있고 뭐 군부에도 있는데, 이런 게 전쟁이 일어나면 일단은 자기 몸을 뭐 먼저 피하거나 뭐 전투 준비 태세가 아니고 사무실이라든지 자기 가정이라든지 걸려 있는 초상화, 동상들을 안전한 곳에 모셔야 된다.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이게 도대체 저도 잘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은 북한에 있었을 때는 응당 그래야 되는가 보다라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굳이 아니 나부터 살고 그 사진 같은 건 또 찍어내면 되는데 왜 그렇게 집착을 하지? 라는 게 보니까 영적인, 신적인 존재를 북한에서는 그 사람들을 우상화시키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너네가 구하지 못하고 보위를 못하는데 뭔 나라를 지키겠냐, 이딴 사고방식을 북한 주민들에게 주입을 시키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저도 지금 생각하면 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 사실 우리 군이 그거는 있어요. 심리전 차원에서 옛날에 많이 이제 플랜 세워놨던 건 김일성, 김정일 시신이 그 미이라 상태로 보관된 금수산 태영궁전이라는 데를 제일 먼저 때린다. 그러면 북한이 심리적으로 와야 될 거다. 물론 적개심이 막 끌어올릴 수는 있지만 와야 될 거다. 타격이 클 거다. 이래서 그거를 초반에 정밀 타격하는 이거는 있었는데, 아니 그러면 뭐 동상 이거 보호하면 그 뭐 보호 시설에 돼 있어요? 평양에 있는 김일성 동상이 뭐 어떻게 지하로 내려가나?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각 도에 있는 김일성, 김정일 동상은 밑에 지하로 돼 있어가지고 일단 준전시 상태라든지 전쟁시가 되면은 그 밑으로 쑥 내려가게 돼 있어요, 실제로. 예. 그래서 이제
그 동상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다른 이제 무슨 뭐 석고상이라든지 그딴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건 챙기면 되니까. 그런 거는 뭐 챙기든 뭐 터지든 그건 뭐 굳이 그렇게. 근데 각 도에 모셔져 있다고 하는 김일성이 김정일이 이 동상 같은 경우에는 그 신들이잖아요. 와서 뭐 명절이든 하물며 결혼식 할 때도 와서 거기에서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뭐 수령님께서 장군님께서 우리 애들의 사랑을 꼽혀 주셨다라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걸로 해가지고 그런 그 신적인 그것이 이제 포탄을 떨어서 없어져 봐요. 그럼 야 이게 뭐지 이렇게 되니까 관리도 인민보안소에서 합니다. 우리를 말하면 경찰들이 경찰들이 24시간 근무를 서고 있고요. 거기는 북한에 아무리 경제 사정이 열악하다고 해도 거기는 CCTV를 다 설치해 놨습니다. 거기다 오줌도 못 싸요. 밤에 밑으로 내려가게 설계가 돼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다. 대단하다. 저도 신기합니다. 아니 그건 봤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북한의 지대공 미사일 기지들, 지대공 미사일 기지가 되게 독특해요 북한이. 그러니까 보통 이제 날아오는 적기라든가 이런 걸 레이더가 있잖아요. 이 산 위에 있으면 봤어요 산 밑에를. 그래서 레이더가 밑으로 내려가. 레이더가? 레이더가 밑으로 내려가서 아니 이건 무슨 만화 속에 나오는 것 같아. 진짜로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북한은 땅굴 파는 데는 업적이 좀 있죠. 그렇죠. 갱도화는 김일성 때부터 내놓은 그 한마디로 하면 전략 전술 아닙니까? 갱도 전술. 그래서 이거는 뭐 지역에 상관없이 아마 다 했을 겁니다. 학교라든지 공장 기업소라든지 그 연구실이 있는 쪽에는 방공호라고 해가지고 전쟁 일단 유사시가 전쟁이 터지면은 그 모심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도로판이라든지 초상화를 가지고 방공호에다 모실 수 있게끔 모신다. 모신다고 하는데 그것들을 이제 다 가지고 방공호로 들어가서 이제 모심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곳이 다 있어요. 저도 학교 때 그 방공호 팠던 기억이 있거든요. 예전에 이제 동까모라고 있었어요. 김일성, 김정일 동상을 까는 모임 이래가지고 우리 군 정보기관에서 아주 뭐 엽기적인 일을 했죠. 북중 접경 넘어가가지고 무산에 있는 김일성 동상 동상을 일부를 잘라와가지고 그거를 뭐 동판을 가지고 뭘 했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저도 북한에서 그거 들어가지고 그 큰 사건이었죠. 그때. 아 그렇죠. 엄청난 사건이었죠. 그 북한에서 얘기하는 신들의 동상을 파괴하러 들어왔던 그런 뭐 저걸 해가지고 간부 강연 자료에도 나오고 했어요. 그래서 적대관념을 늦추지 말라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나중엔 북한이 안 되겠는지 공개적으로 그 방송으로도 한번 했어요. 맞습니다. 동까모 일당을 우리가 잡았다.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하긴 뭐 탈북민인데 다시 북한으로 들어갔다가 잡힌 분들 이런 분들 이제 해가지고 그냥 일단 엮어서 그냥 했나 엮어서 이제 공안 사건 비슷하게 하나 만든 적이 있는데 전쟁 나면 일단 뭐 무력으로 어떻게 전쟁을 운영하고 이런 건 기본이고 동상 석고상 초상화 이게 중요하군요. 그게 이제 상상만 했는데 그게 지하로 내려간다라고는 정말 그러니까 이제 주요 동상, 그죠? 그냥 동네 서 있는 거 이런 거 말고 몇몇 이제 지역 단위로 하나씩 거점으로 있는 거. 그리고 북한에서 얘기하는 금수산 태양궁전이라고 하는 그 김일성, 김정일 미일아들이 그 보관되어 있는 거기에 실제 참가했던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그 지하로 되어 있대요. 네, 저희도 그 에스컬레이터 타고 뭐 타고 다니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오면 어쨌든 지상으로 나오는데. 그 참가했던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 지하로 되어 있다고 하고 그리고 그때 건설할 때 그 파낸 흙들 있지 않습니까? 어디로 간지 우리나라도 모르잖아요. 그 토량이 어디로 처리했는지 모릅니다. 뭐 이 참가했던 사람들은 뭐 사과 박스를 해가지고 어디로 해가지고 바다로 나갔다는데 그 토량까지도 비밀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게 파악되면 중요하거든요. 얼마 팠는지 알고. 그렇죠. 예, 그 깊이고 뭐고 그게 다 알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북한 주민들은 전쟁 나는 거 대비하는 훈련을 할 거 아니에요, 주기적으로. 그렇죠. 전쟁이 딱 났다고 울린다, 사이렌이 울린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뭘 하게 돼 있어요? 제일 먼저는 소집에서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직 체계 아닙니까? 인민반은 인민반대로 그리고 대학생은 대학대로 다 모여가지고 집체적으로 뭐 어디로 피신하면 피신할 그 지령이 내려오는 대로 지시 따라서 움직이게끔 돼 있고 밤에는 밤에대로 이제 등하간지 훈련이라는 것도 하고 대피 훈련하고 1년에 한 두세 번씩 합니다 그런 거. 북한은 무슨 태풍인가 폭풍인가 이렇게 돼 있죠. 지금은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그 원산에 있을 때 폭풍이라고 했거든요. 폭풍. 예, 비상사태 폭풍 발령이 1, 폭풍 폭풍 2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또 뭐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거의 우리 뭐 대포콘이나 진돗개 같은. 예, 우리로 말하면 진돗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폭풍이 하면은 뭐 일은 이부자리 안 챙기고 모포 안 챙기고 전투 장비만 챙기고 튀어나가고 이 하면은 뭐 침구까지 다 챙겨갖고 튀어나가는. 그럼 어떻게 그거를 알려요? 훈련을 할 때. 우리는 뭐 민방위 훈련할 때 뭐 왱하고 사이렌을 울리는데 거기는 어떻게 합니까? 그에도 사이렌이 있습니다. 보안소에가 다 있는데 그 사이렌들이 왕 하고 사이렌 울리고 부대는 직일관, 직일병이라고 있습니다. 아, 우리 일직사관 비슷한 거네. 그 24시간 자기 그 중대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소리치죠. 소리쳐요? 예, 폭풍
진짜? 아 이것도 특이한데. 폭풍하고 보통 우리 마이크 그 스피커로 하는데. 중대나 대대들까지는 마이크가 거의 많이 없어요. 북한은. 네, 그래서 사람이 소리칩니다. 북한이 절대 이거는 공개하지 않는 북한군이나 북한 체제의 약점, 아킬레스건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 뭐 군사적인 것도 있겠지만 북한에서는 가장 공개 안 되는 거는 우리가 웬만한 거는 뭐 휴민트를 통해서라든지 뭐 전략 자산을 통해서라든지 웬만한 금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모르는 건 이제 김씨 패밀리 가족 내용이죠. 그거는 일체 공개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거가 관련돼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에 같은 그 이영한인가요? 이한용. 이한영인가요? 그 사람도 그냥 이렇게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가족과 관련돼 있는 것을 많이 알고 있고 맞아요. 공개하고 있기 또 때문에. 여기 와서 책도 쓰고 그렇죠. 인터뷰하고 이래서 사실 저도 그때 현장 기자였지만 이한영 씨하고 인터뷰하는 게 되게 이제 중요한 그거였어요. 근데 사실 좀 위험한데 이런 생각했었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군사 전략 자산이고 뭐를 떠나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네, 뭐 질병이 됐든 뭐가 됐든 뭐 와이프가 몇 명이 됐든 그런 이제 가족 패밀리의 이제 그 내용 그리고 거기에 있는 숨겨진 비밀 이것이 가장 이제 좀 뭐라고 하죠? 북한에서 이제 공개하기 힘든 거죠. 우리는 북한이 도발했을 경우에 응징보복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우리는 뭐 좀 심플하지 않나요? 그냥 한 놈만 들고 패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에 많이 바뀌었어요. 그때만 하도 이제 도발 원점만 때리겠다. 원점을 지휘부 아니면 뭐 김정은과 군 지휘부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황해도에서 북한이 뭔가를 했다 그러면 그 쏜 원점, 그 다음에 지휘 세력 이렇게 아예 자동으로 다 해놨었으니까. 지금은 사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옛날보다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덜하다 보니까. 아시는데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는 굉장히 좀 심각하게 많이 생각했었죠. 그런데 연평도 때 또 사실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하여튼 6.25 이후에 처음 당해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군도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이제 논란이 많았었고, 심지어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당시 이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국가 기록원에 어딘가 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군 장성들 회의한 데서 거의 뭐 욕을 합박해서 하셨다라는 그런 영상도 있다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아니 우리 군이 좀 뭔가 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당시로는 좀 무기력했죠. 무기력했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뭐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워놓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김정은이도 또 숨기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전쟁이 만약 일어나면은 자기가 본인이 이제 도망치면 어디에 숨어야 될지 우리는 뭐 분명히 전략 자산을 통해서 미국이나 뭐 우리를 비롯한 뭐 나라들에서 알고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그거는 확인된 건 아니잖아요. 예. 본인이 그 김정은이가 전쟁이 일어나서 만약에 미국과 우리 한국이 북한을 점령하면서 들어온다면은 그러면 자기도 어디 도망쳐야 되잖아요. 지하 통로로 해서 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철저한 비밀은 뭐 더 말할 거 없겠죠. 그러니까 김정은이한테 쌓여 있는 베일에 쌓여 있는 거는 아마 캐내면 캐낼수록 겁나 많을 거예요. 미국도 그거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IS 이슬람 국가 수계였던 알 바그다디 그때 미국이 들어가가지고 탐수할 때 보니까 트럼프가 그거를 막 김정은 들으라는 듯이 얘기하더라고. 야, 걔도 애가 셋이 있었는데 김정은도 셋이잖아요. 부인하고 애하고 같이 지하 통로로 해가지고 몰래 가다가 우리 미군 특수부대에 의해 가지고 뭐 돼지처럼 비명을 지르면서 뭐 죽었던 뭐 이렇게 막 그걸 얘기하는 거 보면 미국도 김정은을 약간 좀 후달구려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보면은.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압박을 하는 거죠. 빨리 나와 이런 식으로. 아무튼 김정은의 대남 적대 노선 때문에 뭔가 도발을 하지 않을까. 저렇게 말로만 계속 하면은 좀 자기 면이 서지 않으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국지전이든 서해에서의 어떤 해상 도발이든 뭔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우리 군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김대영 군사평론가님 그리고 이철은 보위장교님 모시고 북한군의 최근 동향 그리고 남북한의 군사 전력에 대한 깊이 있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